이미 뭐 격리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들 중에 내 자식만 바라보는 엄마 아빠들은 그거 뭐라고 생각해? 환자가 1600명이구나 이렇게 봐요. 그지? 1600명의 격리자가 나왔다라는 보도를 접하면 격리자의 뜻을 모른다고 일반 국민들이. 그래서 1600명의 환자인 줄 아는 거야. 그 공포. 자, 그런데 이 1600명의 격리자가 언제 격리됐냐? 그 환자들하고 접촉하자마자 격리됐어요? 아니야. 여기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격리 판정이 나온 게 2주 걸렸어. 격리되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난 거야.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너무 많은 사람에게 이 균을 전파시킨 거야.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르스 균이 지금 1600명이 격리자라면 이미 4-5배는 전파됐다는 얘기예요. 2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멀쩡히 돌아다녔잖아. 2주일 동안 이 사람들이 멀쩡히 돌아다녔기 때문에 대중시설 막 가고 공공시설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미 전파된 양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뭐라 했어? 메르스는 지구 멸망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까지 줬어. 내가 이 방송에서 왜 개표 부정 주장하는 거, 개표 부정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방송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개표 부정론의 문제를 아무리 2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도 부정한다니까? 내 말 못 믿겠다는 거야. 안 들어. 안 믿어. 그런 것처럼 지금 메르스 공포가 사람들에게 퍼진 정도가 너무 심각해. 수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 초반에 너무 심한 내용을 얘네들의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한 3일 동안을 내가 이제 이번 주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화요일 아침이었나 월요일 아침이었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떴어. 메르스 관련 뉴스가. 그런데 이 뉴스가 뜨자마자 1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바로 16,000개의 추천이 나왔어. 댓글에. 그러자 그걸 지웠어요. 왜? 이게 좀 너무 티가 나니까. 5시 50분인가 올라온 기사에 5시 51분에 수천 개의 댓글에 10,000몇 개의 추천이 달리니까 이건 좀 심한 오바다 이랬고 내렸단 말이야. 그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너무 올라갔어. 숫자가. 2번째 기사도 또 내렸어. 3번째 기사가 아침에 눈에 띄었는데 그것도 19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 거야. 그거 있었지? 그거 있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론조작단으로 가동되는 아이들을 한 5만 개로 추정을 해. 이번 메르스 문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냐 하면 이 무식한 여론조작단 5만 개 아이디라고 얘기할게. 실제 인원이 5만 명인지 모르겠어. 얘네가 움직이는 아이디가 5만 개인데 그 5만 개의 아이디를 풀가동을 시킨 거야 이번에. 그래서 얘네들이 막 카톡이나 이런 데로 막 뿌린 거야. 카톡이 컴퓨터로 뿌려지잖아. 그거 알죠? 카톡이 컴퓨터로 뿌려져. 보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모르는 번호가 카톡으로 이렇게 많이 뿌리나 했더니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누군가 뿌린 거야. 놈들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컴퓨터 카톡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카톡으로 저장된 번호로 컴퓨터로 카톡을 뿌리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메르스에 대해서 초장에 5만 개의 아이디를 풀가동을 했어. 그 풀가동의 문제가 뭐냐면 그 풀가동한 내용이 이제 수습 불가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5만 개의 아이디가 너무나 풀가동을 초반에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 풀가동한 내용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야.
그게 지금의 문제야. 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이 무식한 여론조작단이 앞으로 얘네들이 원래 벌어질 일은 생각 안 하잖아.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게 얘네가 원래 문제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로 쓰레기 언론이야. 쓰레기 언론이 계속해서 메르스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막 보도를 해버린 거야.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이 둘이서 돌린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원인이 있느냐? 무능한 박근혜 정부야. 이게 우리가 지금 사스와 메르스의 너무나 다른 방역 대처를 봐봐.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으로 8,400명이 감염된 사스에 단 3명 감염됐어. 세계적으로 810명이 죽었던 사스에 우리나라에서 1명도 안 죽었어. 그런데 세계적으로 1,100명밖에 환자가 없는 메르스에 국내는 35명이야. 세계적으로 470명밖에 안 죽었는데 우리나라 벌써 3명 죽었어. 이 차이는 뭐 때문이냐? 정부에서 초장에 대처를 안 한 거야. 병원에서 이 사람 메르스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메르스일 리가 없다고 6일 동안 확진 판정을 안 해줬대잖아. 그래서 그 병동이 다 오염이 됐고 그 병동에 있던 사람들이 가갖고 전국을 오염시킨 거야 지금. 어? 그래서 공포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이 언론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언론은 무슨 생각을 했냐? 자기네들이 다음 주에 다른 이슈를 터뜨려서 그거 막 보도하면 성한종 때처럼 막 보도하면 덮일 거라고 계산한 거야. 근데 아니라고. 이 무식한 여론조작단이 SNS로 뿌려버린 게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성한종 리스트는 서민하고 무관했어. 성한종 리스트는 권력투쟁이야. 일반 서민들하고 무관한 얘기라고. 서민들의 직접적인 삶에 분노의 요소가 되지 않아. 그런데 메르스는 달라. 그렇게 이슈를 갈아탄다고 해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성한종 리스트는 지네가 이슈를 변경을 해도 그게 넘어갔어. 세월호 얼마나 갔냐? 세월호 지금 1년 넘었잖아. 세월호 1년이 넘었어도 아직까지 노란 리본 달고 다니는 사람들 태반이야. 세월호 영상 보고 우는 사람 태반이야 지금. 왜? 세월호는 우리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야. 우리가 돈이 어디냐? 성한종이 마냥 2억 7억 누구 줄 수 있어? 못 줘. 성한종 리스트는 남 얘기야. 우리하고 무관한 얘기. 그런데 세월호는 우리처럼 가난한 서민들 자식들이 가서 죽은 사건이야. 그래서 서민들이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야. 메르스도 마찬가지야. 성한종 리스트는 니네가 일주일 만에 이슈 변경이 가능했지만 메르스는 서민들한테 전파된 거야. 무엇보다 서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성한종 리스트는 가진 놈들끼리의 말장난이고 가진 놈들끼리의 권력투쟁이니까 이슈가 넘어가든 말든 상관이 없어. 그러나 메르스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한테, 우리 가족에게 걸릴 수 있다라는 공포를 심은 거야, 너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 5만 개의 그 아이디를 돌려서 너희들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신기하게 어제 저녁 때 갑자기 의료진이라는 사람들이 각 사이트에 글을 써요. 유언비어 돌리던 그 카톡이 의사의 말을 막 돌리는 거야. 신기했죠, 어제. 어제 아침까지 막 그 병원 명단, 가짜였잖아, 그거. 가짜 병원 명단 막 돌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던 애들이 갑자기 저녁 때 의사의 말이라고 돌렸어. 그러면서 메르스는 내가 했던 말, 바이러스고 뭐 이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카페나, 그죠? 카페나 SNS로 전부 다 의사들의 말이 돌았잖아. 신기한 건 뭐냐? 그동안 뭐 했냐고. 지난 월화수에는 왜 의사들의 글이 하나도 안 돌다가 어제 우리가 이거 놀이시설 가지 말아야 된다. 대형마트 가지 말아야 된다. 백화점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극장도 가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의사들이 메르스 걱정하지 말래. 그게 말이 돼? 왜 이렇게 어설퍼? 왜 이렇게 티가 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의사들이 쓴 글을 이제 돌려도 늦었다는 거야. 이미 그렇게 글이 돌아도 안 믿어. 진작에 의사들이 막 미친 거짓말이 돌 때 의사들의 글이 같이 돌았다면 그래 처음에 어떤 새끼들이 오바했나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시설 가지 말자, 극장 가지 말자, 백화점 대형마트 가지 말자란 얘기가 시작되니까 그게 도니까 그제서야 의사들이 괜찮다라고 얘기한 글이 믿어질 것 같아? 이거 대기업 장사하려고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거짓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그 의사들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 의사들이 썼다는 글도 하나같이 자기가 어느 병원 의사인지 밝힌 사람은 드물어. 무슨 의료원 원장 한 명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안 밝혔어. 근데 어느 병원 무슨 의사라고 밝힌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좀 웃긴 거지. 좀 수상한 거야. 동시에 왜 의사들이 어제 글을 올렸을까? 하나는 어저께 보건의료노조에서 그 메르스 감염 확산에 대해서 정부를 맹비난을 했어. 그런 글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러자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메르스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좌우지간 어저께 갑자기 의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메르스는 그냥 단순 바이러스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글을 쭉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얼마나 노출될 것 같냐고. 그 글이 얼마나 노출되고 그 글이 얼마나 안심을 시키겠냐고. 이거는 이미 지금 엄마들 카페나 엄마들 밴드는 뒤집어져 갖고 말이 안 통해. 어린이집을 지금 안 보낸대잖아. 유치원 어린이집을 엄마들이 안 보낸대잖아. 그냥 그 엄마들 밴드에서는 뭐라고 설득해도 지금 안 통하는 수준이야. 다 필요 없어. 내 자식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분위기야 지금. 그지? 지금 이제 와서 의사들이 올린 글이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고. 엄마들은 무조건 못 믿겠다는 거야. 너네 못 믿겠다. 정부도 못 믿겠다. 대기업도 못 믿겠다.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엄마들 밴드 분위기를 보고 이거는 이제 루비콘강을 건넜다. 넘으면 안 되는 한계를 넘어버린 거야. 이건 수습 불가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황교안의 병역 기사, 병역 비리 황교안의 병역 비리 잠깐만요. 예, 황교안의 병역 비리 뉴스가 떴는데 그 병역 비리 뉴스를 가리지 않고 그냥 퍼뜨린 이유가 뭐냐? 그냥 황교안을 포기할 것 같아. 쟤네가 그냥 황교안을 버리고 대신 메르스를 어떻게 대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파악되는 바는 얘네가 황교안을 버리려는 건가? 더 이상 황교안을 감싸지 않고 그냥 황교안 뉴스를 그냥 공개되게 냅둬서 그 사람들이 메르스보다 황교안한테 집중하게 하려는 건가? 라는 게 방향이 하나. 또 하나는 그 막 유언비어 돌리던 애들이 지금 뭘 돌렸냐면 아침에 탄저균보다 10만 배 강한 보톨리눔이라는 독극물을 주한미군이 실험했다. 그거를 막 돌렸어. 그죠? 아침에 얘네들이 그 메르스를 막 유언비어 돌렸던 조직에서 오늘 아침 돌린 건 그 보톨리눔이라는 보톨루눔인가 탄저균보다 10만 배나 독성이 강하다는 그걸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막 퍼뜨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는 그 메르스 공포를 더 큰 공포로 덮어보자는 것 같아. 메르스 공포를 더 큰 공포로 덮어보자고 그거를 돌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나는 그거 돌리는 거 막지 않기로 했어. 돌려. 많이 돌려. 너네가 그거 돌리는 거 막지 않겠어. 예. 자. 여러분 이제 이 보톨리늄 뉴스 내가 막지를 않을 거야. 이걸 막지 않고 계속 돌리기를 바래. 자. 이게 왜 나중에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게 될 거야. 내가 그랬죠. 황교안을 총리로 지명한 순간 박근혜가 무덤을 팠다. 무덤에 뚜껑을 열었다. 내가 그 얘기 했잖아.
황교안을 총리로 지명한 순간 박근혜 과거에 지금 박근혜 2년 반 동안의 잘못이 모두 다시 부활할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얘네가 그러니까 황교안의 의혹이나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메르스를 막 확대 과장해서 퍼뜨린 거야. 그러니까 중동 독감인데 그냥 독감에 맞게 대처했으면 됐어. 근데 황교안을 통과시키고 싶어가지고 황교안을 총리로 만들고 싶어서 메르스 공포를 막 너무 지나치게 풀가동해버렸어. 그러니까 황교안을 구하려고 메르스를 팔았는데 이게 메르스 공포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말아먹게 생긴 거야. 지금 국민들 분노 수준이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극도의 불신을 표현하고 있어. 지금 길거리에 나가봐. 10명이면 10명이 다 욕해. 옛날에는 10명 중에 1명은 침묵했거든? 1명은 침묵하고, 그 막 7명이 욕했다면, 그 1명은 침묵하고 2명이 동조와 쩝쩝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라면, 지금은 10명이 다 욕해.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도를 넘었어. 이거 그러니까 황교안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그래서 이 탄저균보다 10만 배 많은 그 얘기를 또 막 돌린 거야. 얘네들이 지금 너무 무식한 거야. 왜 무식하냐? 이거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판도라의 상자야.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 메르스 수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지금. 주한미군이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무시무시한 독극물을 실험해 왔다? 무슨 실험을 어떻게 한 건데? 이거 그동안에 미국에다가 이제까지 만능 미국설, 미국 만능설, 미국을 신처럼 떠받들어 왔던 이 대한민국의 미국 추종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걸 건드린 거야 이거. 이 소파 협정이라는 것 때문에 주한미군이 어떤 동국물을 갖고 와도 우리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10만 배, 탄저균보다 심각한 이 10만 배짜리 독극물을 주한미군이 들고 와서 실험을 했다. 그거 어떻게 했냐고. 실험 잔존물을 어떻게 했지? 전혀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대한민국에 전파되지 않았다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실험을 한 거야? 내가 볼 때는요, 지금. 그래갖고 얘네들이 아침에 2개를 막 퍼뜨리는 거야. 2개를 막 퍼뜨리면서 어떻게든지 이제 중국 배 뒤집어진 사건. 그렇지. 아침에 얘네들이 2가지를 막 퍼뜨렸어. 2가지가 뭐였냐면 탄저균보다 10만 배의 독극물을 주한미군이 실험했다는 뉴스하고, 그 다음에 중국 배가 뒤집어졌다. 그 얘기를 돌린 거야. 그러면서 이 2가지는요, 소위 쟤네가 좌파 코드를 이용한 거야. 내가 좌파 코드라는 얘기를 지금 이번 주에 여러 번 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노무현 지지자들이 혹할 만한 내용, 노무현 지지자들이 혹할 만한 내용을 섞는 거야. 그게 걔네들의 좌파 코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소위 노무현을 지지했고 자기는 진보야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물을 만한 떡밥, 이걸 던지는 거야. 그래서 2가지, 그 중국의 양쯔강에서 뒤집어진 배 세월호 얘기랑 섞어갖고 그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요 탄저균보다 10만 배 보톨리늄 얘기도 막 돌린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더 큰 사고로 메르스를 덮고 싶었던 거지. 사고로 사고막기. 사고로 사고막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다가 내가 계속 해봐. 계속 한번 해봐. 나는 안 맞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또 중단됐어. 내가 그 얘기를 한번 계속 해봐. 내가 할 말이 참 많아. 그랬더니만 그 2개 퍼뜨리는 게 중단됐어. 그지? 그 2개를 막 퍼뜨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돌리고 있어요? 중국 양쯔강 배 사건하고 세월호를 엮어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보톨리듐하고 두 가지를 아침에 쫙 뿌리다 갑자기 딱 멈췄어. 정말로 좌파들이면 퍼뜨려야지. 근데 아까 11시 정도부터 안 퍼지더라고. 그지? 아침에 막 퍼졌어. 선장 얘기랑 섞어가지고 새벽부터 양쯔강 배사고가 오전 11시 정도까지 막 퍼졌어. 그 다음에 그 탄저균 얘기하고, 그지? 시간 봐봐. 여러분 퍼뜨려진 데 가서 시간을 봐봐. 그러다 11시부터 지금 주춤하고 있어.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 우리 방을요, 여론조작단이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못 믿겠지? 좌익효소 찾아봐. 실제로 쟤네들 여론조작단이 우리 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 그리고 대책을 세워. 그래서 내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 좌우지간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재난이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메르스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이 메르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건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라는 거예요. 예. 박근혜 정부의 이 무능이 지금 이 황교안 병역 어떡할 거야. 단마진에 걸려서 단마진 때문에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김광진이 찾아낸 자료에 의하면 병역 면제 판정이 7월 4일, 단마진 판정은 7월 10일이야. 단마진 판정이 나기 전에 병역 면제 받기는 어렵다는 게 병무청의 직원들의 이야기고 병역 비리라는 거야. 우리나라 서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 아동에 대한 폭행, 그 다음에 병역 비리, 그 다음에 먹는 거 갖고 장난한 거. 이 세 가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회창이 2번이나 떨어졌어. 이회창이 2번이나 대통령 떨어지게 병역 비리 때문이야. 이완구는 어떻게 넘어갔어요? 이완구는 잘못했다 빌고 넘어갔어. 그런데 황교안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왜? 지금 국민들이 메르스 때문에 엄청 분노한 상태야. 이 국민들이요, 내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 지금 이 퍼지고 있는 분노의 수준이 곧 박근혜의 이회창 병역 비리도 모르면서 그 박근혜 지금 내가 볼 때 이 메르스의 분노가 메르스에 대한 대처 못한 분노 있잖아. 이게 황교안 이거 하나 풀어준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황교안 포기한다고. 내가 볼 때는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황교안 하나를 그냥 포기했으면 덮일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지금 상황은 황교안 포기한다고 덮일 상황이 아니야. 그지? 지금 국민들의 분노 수준이 이 대처를 못한 거 황교안 때문이 아니잖아. 황교안 하나 날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박근혜와 박근혜 정부 전체에 대한 분노로 지금 타오르고 있어. 지금 국민들의 분노 수준이 예사롭지가 않아. 내가 느낀 건 그래. 그치? 지금 이번 이 메르스가 세월호하고 겹친 거야. 세월호 때 봤잖아. 무능한 거. 세월호 때 너무너무 무능한데 그때는요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월호가 왜 중간에 딱 꺼졌냐 하면 야당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 그 말 한마디로 덮었어. 세월호에 대한 분노가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세월호 분노가 확 가라앉은 거야. 정치적 투쟁으로 이용될까봐.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선거 끝난 다음에 타오른 거야. 세월호 특별법 문제나 이렇게 타오른 이유가 선거 때문이었어. 그래서 급한 불을 그 말 한마디로 끈 거야.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안철수가 그렇게 했잖아. 우리는 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덮어버렸어. 안철수를 통해서 덮은 거야. 그래서 이 세월호 유가족들 사이에서 야당이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야당하고 거리 두고 그러다 이 꼬라지가 난 거야, 세월호가. 그런데 지금은 메르스 문제는 선거도 없어. 7월달까지. 어떡할 거야. 이번 메르스 문제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수가 없어. 덮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이 메르스 분노가 세월호하고 완전히 닮아 있어요.
자, 우리 이거 하나 듣고 갑시다. 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역시 메르스 관련 얘기입니다. 예. 메르스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격리되거나 관찰 대상자도 크게 급증을 하고 있죠. 이미 35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2명이나 나왔고요. 문제는 메르스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예.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여전히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면서 괴담이 퍼지고 있고 대통령은 상황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메르스 사태 왜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가 닮았다. 그 네. 말씀은 정부 대응이 좀 비슷했다, 좀 무능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세월호 참사 초기 상황과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지만은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대략 7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가지나 되는군요. 예. 예.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304명이 목숨을 잃는 대형 참사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배가 침몰하기 전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예. 세월호에 탑승한 학생으로부터 배가 기운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된 8시 50분부터 배가 기울어진 9시 20분까지 구조를 위한 1차 골든타임, 그리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2차 골든타임을 모두 놓쳤죠. 예. 메르스 사태도 최초 발병자 이모 씨는 지난달 11일 발열 증세를 보였습니다. 9일 뒤인 20일 메르스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까지 병원 4곳을 전전했죠. 그러면서 18, 19일 이제 최초 검사를 요청했던 18, 19일 36시간이라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도 놓쳤습니다. 이 예. 때문에 2차 감염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이 격리 대상을 일일이 찾아내고 본격적으로 접촉을 한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이미 확진 환자가 나온 데 열흘이 지난 뒤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리망에 허술했고 뚫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예. 자,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세월호가 기울고 있는 현장이 TV 화면에 생중계되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해수부 장관도 안전행정부 장관도 국무총리도 대통령도 없었습니다. 예. 현장 지휘관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유사합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오고 감염 환자가 5명, 10명, 1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대책본부장을 맡았다가 복지부 차관으로 승격했고 다시 이제 열흘이 지난 뒤에야 문행표 장관이 대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예. 국무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 출장 중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페이스북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 에볼라 환자가 단 1명일 때 이미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열흘이 넘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도 해명도 아닌 지적을 한다. 이런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예.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7시간의 미스터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도 비슷합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12일이 지난 뒤에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사과도 아니고 애매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으라는 그런 지시만 했습니다. 예. 또 지난 1일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지만은 박 대통령이 발언할 당시 감염자 숫자는 이미 18명인 상황이었습니다. 예. 청와대가 얼마나 안이하게 대응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대통령의 의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고, 네. 자, 네. 그럼 또 책임지는 공직자도 없다 이런 지적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번째인데요. 예.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안타까웠다는 점은 배가 기우고 있는데도 누구도 책임지고 현장을 지휘하지 못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예. 좀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해경 1, 2, 3정 한 척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을 먼저 구조한 뒤에 바다에 뛰어든 승객 몇 명만 구조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예. 형사 책임을 물어서 재판에 회부한 건 1, 2, 3정장이 유일합니다. 메르스 사태도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거나 지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메르스 감염의 전문가는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영표 장관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며 엉뚱한 발언을 하더니 본인은 정작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예, 예. 청와대가 2주가 지났어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대응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기로 했지만은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대한병원협회장을 참여시켰습니다. 예. 병원협회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병원의 운영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당연히 메르스는 과장돼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 공개라든지 병원 명단 공개도 좀 뭐랄까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수 예, 있을 예. 수밖에 없고요. 예. 따라서 정부가 좀 정보 독점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상황이 이제 정부의 정보 독점과 괴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예. 메르스 사태를 둘러싼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병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병원 정보 공개는 덕보다 실이 크다며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덕은 누가 얻는 것이고 실은 누가 얻는 거겠습니까?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평택의 한 병원, 동탄의 무슨 병원, 대전의 이 병원 같은 무슨 난수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암호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렇지만 이미 병원 이름은 SNS에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병원 이름이 공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 최초 발생 병원에서부터 오늘 보도되고 있는 서울 대형 병원의 이름은 모두 공개가 됐지만은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실제 구조에 나선 잠수사는 10명에 불과했지만은 정부는 500명을 동원했다고 부풀려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큰 논란을 빚었었죠. 예. 지금도 확진 환자의 발표 시기를 임의로 조절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태도입니다. 예. 지금 5가지 짚어주셨는데 예. 6번째는요? 불행하게도 다른 굵직한 현안 이슈들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국내의 이슈를 모두 빨아들였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같은 그런 이슈들이 다 잠재워졌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틈을 타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슬그머니 교체했고 남재준 원장은 퇴임식도 하지 않고 후임 국정원장이 내정되기도 전에 물러났습니다. 예. 메르스가 퍼지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흡한 점은 묻히고 있고 대선 자금과의 연관성 문제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도 여론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슈로 이슈를 덮는 박근혜 정부의 형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 언론들도 이런 문제들 계속해서 또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 7번째는요? 정부는 여전히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선장은 팬티 차림으로 도주하면서 승객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다. 병원 명단 공개는 덕보다 실이 크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으로 다시 공포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할 상황이 아닌 것이죠. 예, 예. 병원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상황을 공개해서 국민과 지역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홍콩처럼 휴양지 한 곳을 정해서 격리시설로 활용한다면은 강제 수용이라는 이미지도 피하고 관리도 편리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지난 2003년 사스 대응 때와 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 중국에서 사스가 창궐할 당시 참여정부는 전국에 사스 방역 강화 지침을 내리고 총리실 산하에 종합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사스로 의심되는 국내 환자가 확정 판정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예, 예. 국원 총리가 직접 나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대책 본부를 뒀다가 예. 아직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있는데 예. 총리 대행은 해외로 가 있고 아직도 정부는 문제가 많다. 예, 예. 문제가 많습니다. 예, 예. 이게 안철수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에서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담화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 담화를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예. 여전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 자,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문제 심각하고 지난 세월호 대응과 너무나 유사해서 더 안타깝다. 또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군요.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권영철의 기가 막히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 이거 널리 퍼뜨려야 돼. 지금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건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야. 예. 너무나 유사한데,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은 선거에 야당이 악용하나 싶어갖고 국민들이 경계를 하느라고 때를 놓쳤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예. 지금은 그렇게 그들이 지네들이 또 여론을 조작을 해서 여론 분위기를 바꿔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예. 대통령, 너희들이 초기 대응 미흡했다. 여왕님의 유체이탈법. 그래요. 그림 하나 있던데, 그림 한 장 갖고 와볼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노란색 무슨 잠바 같은 거 입고 국무회의 하는 그 장면. 밖에 뭐 어쩌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나요? 하는 그 그림 한번 같이 보고 갑시다. 이거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돼. 그 그림 그거 진짜 같이 보고 어쩌면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지. 예. 이 그림에게 나오나요? 여비고님, 여비고님이 갖고 오신 그 주소에 그게 나와요? 그 그림? 왜 이렇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아니, 이거 아니고 그림 사진 말고 만평. 예. 사진 말고 그 만평이잖아. 만평. 예. 만평 그림. 그거 먼저 보고 이거 기사 볼게요. 예. 그 만평 그림이 완전히, 예. 그 만평의 그림이 완전한 설명이 되는 것 같아. 예, 우리 만평 게시판에다가도 그거 좀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왜 노란색 옷을 입고 국무회의를 하는 거의 사진처럼 올라온 내용이에요. 예. 그거 잘 모르나? 아이씨.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건가? 사진 같은 그림. 이거 바로 이거야. 정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대처하는 상황에 대한 정말 이 날카로운 그 비평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이런 식의 얘기. 거리에 낙타가 한 마리도 없던데 메르스 차단이 그렇게 힘든가요? 예. 바로 거의 이런 식의 얘기. 완벽하죠? 예. 거리에 낙타가 한 마리도 없던데 메르스 차단이 그렇게 힘든가요? 네. 6월 4일 한겨레 그림판이래요. 6월 4일 한겨레 그림판인데 너무 정확해. 예. 너무 정확해. 중동에 한 번도 못 가본 낙타만 지금 순환시대를 겪고 있다. 예.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박근혜 유체이탈법, 너네 왜 뭐하고 있었냐? 메르스가 확산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예,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이었느냐? 국회에서 국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정부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을 수정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지금 막 삐져갖고 국회하고 얘기도 안 하겠다 지금 막 이런 상태야. 그래서 국회법에 분노해서 막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대단한 게 하나 밝혀졌어. 박근혜 대통령이 옛날에 야당 국회의원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할 때 국회법 더 세게 만들었던 거.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려고 그럴 때 그거 지 멋대로 관여하려고 더 강력한, 그거 좀 찾아봐 주세요. 예. 당정청이 협의하자는 이제 여당 대표가 당정청이 메르스를 놓고 같이 협의하자 그랬더니 국회법 핑계로 안 해준다 그랬어. 그랬는데 언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지금 국회법보다 훨씬 심한 국회법을 제안했었다. 그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야당 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최근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보다 더 강제력이 있는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의원일 때는 몰랐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 뒤늦게 깨달은 것인지 분명히 해방하고 유감이라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스원이 보도했다. 이거 아닌데. 예, 요거 말고 이거는 이미 언론 보도된 다음에 나온 거야. 언론 보도된 다음에 나온 거고, 예. 뭐였지, 이거? V미디어. 야당 단독으로 나온 걸, 즉, 경향신문이 물타기 하고 있는 거네. 경향신문 요즘에 진짜 이상해. 경향신문 진짜 이상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경향신문 갖고 온 사람 누구야? 수상해. 예.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1998년 국회 행정입법 통제는 당연하다.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상임위 의견 제시 때는 따라야 된다. 예. 그러면서 현 논란된 개정법보다 강제성이 훨씬 더 강한 주장을 했었다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 시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강제력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박 대통령이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가 국회의원 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국회에서 정한 대로, 국회에서, 이거 지금 각방에 난리 났죠? 지금 각방에 막 요원들이 나타나갖고 지금 쌩 난리를 피우고 있죠? 요게 지금 얘네들이 굉장히 긴장한 기사인가 봐요. 자, 그래서 얼리고 할게요. 얼리고. 얘네들이 지금 각방에서 지금 이제 막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얘네들도 당황했나봐요. 네, 계속 할게요. 자, 좌우지간.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가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이 국회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자기가 만든 시행령을 수정하려고 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분노의 발언을 했단 말이야. 그게 월요일 발언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98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2015년 국회법은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박근혜가 거부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야. 그런데 얘가 지가 1998년에 낸 법안은 제98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의견이야. 그러니까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면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무조건 따르라는 거야. 여기는 지금 소관장에게 수정 명령을 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장관에게 그러니까 장관, 총리, 대통령에게 당신 시행령이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좀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 등은 수정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게 15년에 만든 법안인데 이걸 지금 박근혜가 펄펄 뛰면서 이거는 삼권분립 위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런 뭔가 문제가 있다, 일탈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약간 이제 요 밑에 건 설명이에요. 그 당시에 이 법을 낸 게 박근혜, 김기춘, 안상수 이런 애들의 3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었대요. 근데 2000년 5월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래. 박근혜가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입을 뗀 내용이 국회법에 대한 분노였단 말이야. 감히 자기가 시행령을 만들겠다는데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권고했다고 막 성질을 냈어요. 월요일날. 근데 알고 보니까 지는 98년도에 안상수, 김기춘이랑 같이 자기네들이 결정하면 행정부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는 거야. 자기가 야당 대표할 때는 대통령대로 무조건 따르라고 그래놓고 정당한 이유 없으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지가 대통령 되니까 수정 권고 요구도 못 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수정 요청도 못하게 지금 막 쌩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생각에는 기억을 못할 것 같아. 이런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겠어. 기억 못해. 내가 볼 땐 그래. 자, 3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은 98년 12월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한나라당 동료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했다. 당시 발의된 개정안 98조 2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게 뭐 요청도 아니야. 무조건 자기네들이 고치라고 그러면 고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박 대통령 등 의원 34명은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행정입법이 많아지고 국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도 크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의 입법 정신에 따라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래놓고 지는 지금 팔팔 뛰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소관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이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중앙기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여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8년의 개정안이 행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라고 국회 의견에 대한 정부의 수용 의무를 명확하게 강제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수용 의무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정도로 법률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수정 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라는 내용을 두고 새누리당은 행정부가 국회의 수정 등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도 처리지만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 방침을 밝히는 것도 처리라며
강제성이 없다는 설명을 내놓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요구를 정부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 만큼 애매한 표현인데도 박근혜가 팔팔 뛰면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그 법안을 자기가 야당 의원 시절에는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의원 시절에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그보다 강제력이 약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98년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로 당시 박 대통령은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박 대통령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모두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로 여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99년 8월 국회 운영위에 회부됐지만 2000년 5월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일 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메르스 대책을 못하신 거야. 이렇게 메르스 대책을 못하시고 지금 국회법 갖고 그냥 시비만 계속 걸고 계셨어요. 그런 와중에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어떠냐. 온 국민들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펄펄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어린이집 보내던 엄마들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학교 안 보내겠다 엄마들 난리도 아니야. 그죠? 지금 엄마들 카페에서 애들 학교 안 보내겠다 어린이집 안 보내겠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600개 학교가 지금 휴교를 했어. 600개 학교가 지금 휴교를 한 상황에 600개 가까운 학교가.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미국 놀러 갈 생각에 바쁘셔요. 그리고 국회법 때문에 삐져가지고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당정청이 메르스에 대해서 대책회의 하자니까 안 하겠다고 버티고 계셔. 그러면서 낙타고기 통제하라는 그 대체 예방문을 내리고 계시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커진 데에는 이 황교안 총리 후보 문제가 심각했어요. 이 비리 의혹에 대해서 뉴스를 덮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메르스를 터뜨린 거 아니야.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총리가 없어. 총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박근혜는 16일날 미국 놀러 간다고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 그 국무총리 권한 대행이라도 메르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되잖아. 어디가 있어? 프랑스에 나들이 갔어요? 지금 프랑스에 나들이 가 있어. 프랑스에 무슨 경제회의에 가서 우리나라의 투자 유치, 우리나라의 그 투자 유치를 제한하겠다고 프랑스에 놀러 가 있어. 답이 없어. 정말, 얘네들은 정부가 아니야. 이건 정부가 아니야.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뭐 의료 수출하겠다. 그거 지금 다 무산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의료 관광을 왔었어. 이제 그거 물 건너가는 거야. 중국 일반 관광객들도 지금 관광을 취소하고 있어. 러시아나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는 병원에서 시작된 일이야. 병원에서 시작된 일. 지금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를 하려고 지랄 연병을 했어. 그 이유가 뭐야? 러시아나 중국의 부자들이 의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몰라 그쪽으로. 그러면서 국립의료시설 다 망가뜨리고 의료 민영화를 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번 메르스는 병원에서 지금 1,500명 이상의 환자 격리자를 만든 거야.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의료산업은 이제 끝난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메르스 사태가요. 두고두고 우리나라에 끔찍한 후폭풍을 불어올 거라고. 이거 끔찍한 후폭풍을 불어오는 거야. 예. 지금 중국 관광객 취소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14일 동안 만나지 말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인터뷰를 했어. 홍콩에 사는 교민인데 동포인데 그러니까 재외 한인인데 이 사람이 홍콩에 한국에 있다가 홍콩에 갔더니
홍콩에서 맨날 만나던 친구들이 야 너네 나라 그런 메르스 문제 있으니까 14일 지나서 만나자 이랬다는 거야. 세계적으로 한국 교민들이 이제 한국 갔다 오면 왕따 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 이거 누구 때문이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미국에 놀러 갈 상황이, 아니, 미국에 왜 가는데? 지금 미국에 왜 간대요? 미국에 왜 가는 거야? 이제까지 박근혜가 자기가 해외에 갈 때마다 뭐 그동안에 80일 넘게 해외여행을 했다며. 80일간의 해외여행? 세계 일주? 지금 박근혜가 그동안 80일 넘게 세계 일주를 했어. 근데 가서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그 뉴스타파 갖고 와봐봐. 그동안 자기가 해외에 나가서 뭐 한국의 경제 뭐를 드높이고 굉장히 많이 뭐 한류 문화를 막 그 드높인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 그리고 엄청난 경제 성과를 갖고 온 것처럼 얘기했어. 알고 보니까 이명박 때 되던 거 그거 다 재탕으로 발표한 거야. 내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제외 한인 동포들하고 만남을 가졌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정부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야. 뭐 한류 팬클럽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박근혜를 초청했다라고 우리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정부 문화관광부에서 주도해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주도해서 그 사람들 불러 모으고 박근혜가 가서 사진 찍은 거야. 왜 가는 거냐고. 왜 가? 국민 세금으로 뭐 하는 거야 지금? 최경환이가 지금 자기가 와서 뭐 투자 유치했다고 또 뻥 깔라고. 박근혜 이명박이가 지금 투자 유치했다고 뻥 깐 게 얼마냐? 그래서 지금 이명박이가 어머 이렇게 연결되네. 이명박이가 임기 중에 과거의 대통령들 중에 가장 많이 해외여행했다? 그러면서 자원외교 한다고? 어떻게 됐냐 지금? 자원외교로 지금 우리가 물어내야 될 돈이 68조인가 그래. 자원외교 때문에 손해본 돈이 68조야. 앞으로도 더 손해볼 가능성이 더 크고. 박근혜가 그거 지금 따라하고 있어. 이명박이 쇼했던 거 그거 똑같이 따라하면서 지금 자기가 투자 유치했다고 개뻥치다가 뉴스타파에 딱 걸린 거야. 근데 최경환이가 또 무슨 자기가 투자 유치를 요청하러 프랑스를 가? 뻥까지 마 지금.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지금 국민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그러면서 나는 문득요, 지금 벌어진 상황이 이게 지금 거기다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찾아줄게. 뉴스가 어디 갔지? 이 뉴스를 또 묻어버렸구나. 눈에 안 띄게. 이것도 금지시켜놨네? 여러분, 뉴스 하나 갖고 와 보실래요? 서병수, 부산시장, 대선 캠프, 대선 때 비밀 캠프 마련 개입 의혹. 자, 그 뉴스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이 뉴스타파 동영상 하나 볼 동안에 그 뉴스 좀 찾아줘봐. 내가 틀림없이 아까 한겨레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 그 뉴스가 볼 오늘 수가 뉴스타파는 없어.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물론 해외 순방이 큰 성과를 가져왔다면야 무슨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청와대의 홍보와는 달리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순방 외교로 566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홍효진 기자가 꼼꼼히 따져보니 엉터리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의 한 산업단지. 청와대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회사로부터 이곳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서 거둔 가장 큰 투자 유치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취재진이 찾은 이곳에는 솔로파워 코리아라는 한미 합자 회사의 신축공사 안내팻말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이곳이 미국 기업이 투자를 하기로 했던 광주의 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부지입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곳에는 태양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곳은 2년째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대지에는 현재 잡초만 무성합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투자 협약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정부가 나서 체결한 부지 계약도 해지됐습니다. 원래 이제 그 공장 그 부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못 한 거죠. 그걸 못 해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했죠. 부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언제 부지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2014년 10월 중순경에 했을 거예요. 투자 유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부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져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사정 때문에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 대통령의 방미 때 7천만 달러, 우리 돈 77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고 발표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관광 레저 시설은 2년이 지났으나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과가 이제 투자 유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1천만 달러 어떤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어서. 강원도청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도 모두 7천만 달러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투자 유치 실적을 홍보했던 정부 측에 물어봤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미국에 있는 지사가 7천만 불을 투자한다라고 했던 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다소 그 미국 현지에서 해당 기업이 그 자금 조달을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뉴스타파 확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국에 투자한다고 발표된 미국의 7개 기업 가운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투자를 한 곳은 보잉사 단 한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6곳은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내세운 투자 유치 성과도 양태는 비슷합니다. 2013년 11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유럽 순방 결과 충북 오송에 프랑스 국영기업 LFB사와 국내 제약회사가 공동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합작회사가 있어야 할 부지에 아무것도 들어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나 조건이 많잖아요. 따로 그냥 등단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협의도 못하고 그랬는데 보류 상태인 것만 틀림없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로 청와대가 발표한 투자 유치 규모는 5개 기업으로부터 3억 7천만 불, 하나 4천억 원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 5개 기업 중 한 곳은 현재 투자가 보류됐고 나머지 4개 기업들은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4개 기업의 투자도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국내 투자 유치 사실을 발표한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의 R&D 센터는 이미 대통령의 유럽 방문 7개월 전 국내 입주를 결정하고 지자체와 투자 협약까지 맺은 상태였습니다. 500명의 국내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는 독일 전자기업 지멘스의 아태지역본부 투자 유치 사례 역시 대통령의 유럽 순방 6개월 전 이미 확정돼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과 이탈리아 베르살리스사의 합자회사 설립건, 벨기에 화학회사 솔베이의 국내 화학공장 투자 유치건도 이미 순방 이전부터 추진됐던 내용입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인도 순방 때 청와대가 발표한 마힌드라 쌍용차 회장의 1조 원 투자 유치 사례 역시 3년 전 마힌드라 회장이 쌍용차를 인수할 당시 이미 밝혔던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러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해외에 돌아다닌 거예요.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로 둔갑시킨 게 아니냐는 질문에 기업들은 조심스럽게 관련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투자 신고식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그러면서 저희 쪽에 이제 전략팀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가시는 김에 또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간 김에 뭐 좋게 뭐라도 하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만나서 뭐 이렇게 어떤 행사를 하신 거로 전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유럽 순방과 별개로 설치가 될 센터는 설치가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유럽 순방 안 가셨어도 설치됐을 거예요. 하지만 투자 신고식을 주최한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가는 자기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떻게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런 박근혜 코트라의 주장은 대통령의 거짓일 해외 가능성이 순방마다 큽니다. 현지에서 펼쳐지는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기업의 내부 서류에 따르면 박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투자 신고식에 참여했던 외국 기업은 사실 박 대통령 방문 한 달 전 이미 한국에 설비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투자 금액도 청와대가 해외 순방 성과로 발표한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의 또 다른 내부 서류에는 코트라의 해외무역관이 이 기업 관계자에게 정부가 주최하는 투자 유치식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정부 대표가 공식 방문단으로 방문합니다. 이 시기에 방문단은 외국인 투자 신고서에 관한 서명식을 더 실시하기를 원하며 서명식 행사 참석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항공요금과 호텔 숙박 비용은 코트라가 부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투자 유치가 이미 확정된 사례를 해외 순방 성과로 치장하기 위해 외국 회사의 관계자에게 항공료, 숙박료까지 제공하며 사실상 투자 유치 쇼를 벌인 셈입니다. 세일 외교는 어느 나라 선진국 정상들도 다 하는 그런 외교 형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자체로서 나무랄 수는 없겠다라는 점도 있겠지만은 굳이 그렇게 과장되거나 또는 이제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합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정부가 자신감을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싶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공무원은 이런 식의 투자 유치 쇼를 위해 관례적으로 해외 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를테면은 세금 면제 이런 거 좀 많이 해준다던가 저희가 나갈 때 주로 좀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투자 유치식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해외 기업을 우리나라 유치하려면 아마 이제 경상 계기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뭐 완화를 해줄 테니 유치를 해라. 그래서 유치 계획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빨리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발표에는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각종 혜택은 쏙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혜택을 주고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외자 유치인데 사실은 비싼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는 외국계 기업들한테 막 퍼주기를 하고 있어요. 뭐 한 10년 정도 부지 무상 쓰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세금을 면제를 해줘버리거든요. 특히 뭐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안 받으니까 지역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해외 기업으로부터 502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해외 순방에 809개 기업이 동행을 했는데 이 자리에 많은 기업인들이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그간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한 502억 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으로 압니다. 중동, 중남미 순방 이후 밝힌 투자 유치 성과까지 합하면 566억 달러.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얼마가 투자됐고 얼마만큼이 순수하게 대통령 순방으로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해외 순방 직후 보도자료까지 내고 투자 유치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는 정작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문의하자 그것은 기업들의 영업비밀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세부적인 개별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회사 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 어디에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리한 것만 발표를 하고 이렇게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성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는 건지 보내주신 질문이라던가 이런 내용의 취재 방향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응해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다음 달 취임 후 4번째 미국 방문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는 과연 또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할지 궁금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마다 현지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K-팝 행사나 교민과의 만남. 그 중심에 선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보아왔는데요. 우리 언론은 이런 행사들이 현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순방에 맞춰 정부가 기획하거나 후원한 이벤트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 마음도 아프다. 여러 가지 공개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어진 교민 디자이너 등이 참여한 패션쇼와 K-팝 공연. 우리 교민의 70%가 패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이 준비한 한국 드라마 파티. 프랑스 한류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한국 드라마 파티에 박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준비. 이게 다 뻥이었던 거야. 이게 다 개뻥. 한국에서 문광부에서 기획해서 진행한 건데요. 이번 행사는 대통령의 순방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현지 팬들이 기획한 것처럼 보도가 나잖아요. 청와대에서 또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시나요? 아니, 그건 아닌데. 언론에서 일단 그렇게 해주는 경향도 있는데, 주체가 어디다, 이러면 이제, 웬만하면 그런 걸 보도자료에 담진 않아요. 일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타독 광고 간호사들과의 만남이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50년 전 부모가 눈물을 쏟았던 만남을 돌아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빡빡한 일정에 몸살까지 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과의 만남은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컸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서가 많이 아직도 있거든요. 대화의 시간이 좀 짧았어요. 오히려 다른 전직 대통령 때보다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것도 실제하고 또 기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만남 가진 시간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하고 그냥 고급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만 빨리 하실 수 없는데 교민들하고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상황은 교민들이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러고 다니고 지금 이 와중에 미국 가서 뭘 하겠냐고. 미국 가서 뭐 할 게 있겠어. 지금요, 그 당시에 지난번에 남미 갈 때 왜 중남미 4개국 방문한다고 쌩 난리를 피우면서 갔다 왔잖아. 10며칠 동안. 그때도 무슨 일 있었지? 성완종이었나? 그치? 성완종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중동의 4개국을 방문해서 뭐 어마어마한 무슨 치적을 남긴다고 갔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그 중남미를 가는 바람에 첫 번째 간 나라가 하루 전날 쿠데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 나라가 60년 만인가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 나라가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쑥대밭이 됐다니까. 아니 중남미 국가 중에 박근혜가 4개를 갔어. 4개를 하여튼 보름인가 갔다 온 거야. 근데 무슨 부상 투혼 무슨 링거 투혼, 환갑 지난 노인이 10며칠 동안 남미 4개국 돌면 누구나 다 링거 맞아야 돼.
근데 마침 대단한 거, 뭘 했냐고. 근데 갔는데 이제 문제는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쿠데타 일어나고, 한 나라는 화산 폭발해갖고 쌩 난리가 나고, 또 한 나라는 토네이도가 완전히 이재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미국 지금 메르스 진짜 지금 미국 진짜 가서 뭐하게. 나 진짜 옷 이쁘게 입고 그냥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려고 대통령 됐어 그냥. 국민이 하루아침에 300명이 물에 잠겨 죽는데 7시간 동안 어디서 뭐하다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그렇게 힘든가요? 나중에 그 조문하는 척 하면서 조문단 일찍이 조문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알고 보니까 그거 쇼였어. 거기 온 할머니도 그 동원단 할머니고. 그 다음에 5월 10며칠 날 이 모든 건 대통령인 저의 잘못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 알고 보니까 7시 반에 이미 뉴스에 나왔어. 오늘 9시 반에 울지 말지 그게 관심사다. 9시 반에 우라고 시켜갖고 우는 거야 그거. 그러더니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나라가 온 난리도 아닌데 자기 그 시행령 안 받아줬다고, 시행령 수정하라 그랬다고. 그 시행령이 뭐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어. 세월호의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자는 거야. 그러면 세월호의 진상조사는 뭐냐, 왜 이명박이 20년만 우리나라 민간 여객선이 운영할 수 있는데 30년으로 연장해줬냐, 이것도 조사해야 돼. 왜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왜 갑자기 없앴느냐, 그것도 조사해야 돼. 국정원은 왜 세월호에 대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왜 선장은 국정원에 침몰돼가는 배에서 왜 국정원에 전화했느냐, 이것도 밝혀져야 되고,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그 세월호에서 나온 그 문건도 지금 밝혀진 게 없어. 무엇보다 그날 당일 그 배가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 배가 출항하지 못해 출항 금지령이 내려졌단 말이야.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데 딱 30분 동안 출항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열렸어. 그런데 다른 배들은 준비를 못해서 그 시간에 출항을 못했고 오직 세월호만 출항한 거야. 문제는 뭐냐, 이 배가 출항하려면 30분 갖고 준비가 안 된다는 거야. 출항허가 떨어질 걸 미리 알고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30분 동안 출발한 거야.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출항 금지가 됐어. 그래서 세월호 혼자 간 거야. 이거 개입한 놈들 누군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또 조타기가 고장나 있었다고 수리 신청이 들어갔었어. 그런데 그 수리 신청 들어갔던 그 배를 고쳤다는 기록이 없어. 그럼 고장난 배를 이상한 시간대에 출항시켜가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부터 기울었는데 배를 멈추지 않고 기어이 진도 앞바다까지 끌고 와서 거기서 침몰시킨 거야. 침몰한 시간이 10시 28분이야. 그런데 10시 반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원 구조 지시를 내려. 그 안에 뭐 했냐고. 7시 반부터 배가 기울고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뭘 하다가 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기운 다음에,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다음에 구조 지시를 내리냐고. 뭐 했어? 그리고 나서 7시간 동안 행적이 없어. 그러다 저녁 5시 반인가 나타나가지고 구명조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어려운가요? 그러고 있었어. 그날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 세월호 탑승객 전원 구조라고 개뻥을 쳤어. 그거 언론에 나와갖고 우리 온 국민이 다 보고 진짜인 줄 알았잖아. 가슴 쓸어내리고 밥 먹었는데 밥 먹다 말고 그게 거짓말인 게 나왔어. 죽은 사람 숫자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사람 숫자를 한 달 동안 몰랐어. 그거 알죠? 생존자 숫자 한 달 동안 5번인가 6번 바뀐 거. 생존자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야. 이런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야. 그런데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었어. 시행령 내용이 뭔지 알아? 정부에서 조사한 걸 검토만 하래. 이건 무슨 얘기냐? 살인범한테 살인사건 조사하라는 거야. 살인범한테 네가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고서 올려봐.
이러는 거야. 정부가 잘못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어. 그러면 정부가 조사 대상인데 정부가 지네들끼리 조사해서 보고서 올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니네가 검토해라. 그게 진상조사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 시행령이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조사하겠다는 걸 바꿔라. 그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둥 쌩 난리를 피우면서 지금 국정을 마비시켜놨어. 자기가 야당 국회의원 할 때는 국회에서 시키면 따라야 된다며. 그런 법안을 만들었던 박근혜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산시킨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거 수정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국정을 마비시켰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내가 느끼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 지금 김무성, 유승민 같은 소위 친이계 의원들이 박근혜를 굉장히 공격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내분이 심해졌어. 그게 뭐냐 하면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친이 친박이 지금 이거 내가 이 얘기하고 잠수 탈지도 모른다. 지금 친이 친박이 권력 투쟁 중이야. 현재까지는. 지금 이제 친 이명박계 하고 야, 요원들 나가. 너네 지금 요원들이지. 자, 매니저님들 지금 이상하게 글 쓰는 애들요. 다 그냥 강퇴시키세요. 이거는 고급 정보기 때문에 아무나 들으면 안 돼. 이거 천기 누설이야, 이거. 자, 이거 지금 미친 애들 그냥 다 강퇴시켜. 예. 매니저님 지금 일단 방정리 좀 합시다. 예. 자, 망치부인 방송 마음에 안 든다. 손 들어. 빨리. 망치부인 방송이 허위사실로 선동하는 것 같다. 빨리 손 들어. 지금 손 안 들고 나중에 쓰면 다 죽는 수가 있어. 자, 한 명 손 들었어요. 예. 자, 빨리 손 들어. 예. 오케이. 예, 빨리 손 들어. 얼른 손 들어. 자, 잠깐만. 얘부터 블랙 걸고. 다른 방에 못 오게. 이것들이 이제 많이 똘똘해져서 이제 한 명밖에 손을 안 드네. 야.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당장 나가!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가! 알았어. 얘가 문제였어? 자. 이거. 내가 혹시 무슨 길 가다 칼을 맞으면, 오늘 이 방송 때문인 줄 알아. 칼 놓기만 해봐라, 그냥.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이, 내가 볼 때 이 메르스 공포가, 내가 느낀 건, 얘네들이 이제 어젯밤에 일제히 의료진들이, 자기를 의료진이라고 밝힌 애들이 글을 쫙 썼잖아. 그럼 이거는 메르스 이제 탈출 전략이야. 출구 전략. 메르스 논란을 탈출하려고 얘네들이 수를 썼어.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네들이 의료진이라고 글을 돌려갖고 막 요원들이 뿌렸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엄마들 카페의 분위기가 안 먹혀. 지금 엄마들의 분위기가 안 먹혀. 근데 엄마들만이 아니야. 지금 길거리에 완전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 박근혜의 무능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지금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는 아마도 황교안을 총리로 만들고 싶은 이 쓰레기 언론 몇 개하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무개념 요원들이 일을 벌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쟤네들 수준에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래서 황교안의 비리가 그냥 터지게 냅두는 거는 내가 볼 때 황교안
정리하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황교안을 희생시켜서 황교안을 포기하고 덮고 넘어가려는, 황교안을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전술로 지금 변경하려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황교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황교안 하나 날린다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니야.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친이 친박이 내년에 공천권을 놓고 지금 완전히 전면 대결이야. 친박 애들이 따로 모임을 구성해가지고 일대 격돌을 벌이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막 완전히 정면 대결로 가고 있어.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한 상황이야. 자, 이렇다라면 만약에 친이계가 지금 친박보다 많거든? 친박은 전부 다 장관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친이계의 주장에 놓여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친이계 영향권 하에 있어. 자, 이게 이제 팩트야. 여기까지는 팩트야. 여기까지는 팩트. 그러니까는 굉장히 국민들이 분노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나는 그렇게 봐. 그런데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돼. 그러면 김무성과 이 친이계는, 그리고 지금 현재 김무성,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친이계와 이재호가 막 앞장서갖고 국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박근혜와 친박계가 거기에 지금 막 맞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메르스로 국민이 난리가 났는데 지금 둘이서 권력 투쟁하고 있어.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두고 지금 난리도 아닌 거야, 지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메르스 공포가 계속 된다면 내가 만약에 친이 쪽 정책을 내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을 해결할 단 하나의 카드는 박근혜 탄핵이야. 왜? 지금 이런 뉴스도 나왔어. 무슨 뉴스냐 하면 이거 사실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 또 막 떴어요. 서병수 부산시장 대선 때 비밀 캠프 마련 개입 의혹. 이게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비밀 캠프를 운영했다는 거야. 왜 시발단 사건. 거기에 서병수가 직접 개입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완종이 서병수한테 2억을 줬다. 그런 얘기 써놓고 쪽지에 적어놓고 갔잖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사건이 다시 강조된 건 임대업자들이 얘한테 6억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냈다 이래갖고 서 시장을 비롯한 7명을 고소를 한 거야. 어제. 그래서 이게 오늘 다시 뜬 거예요. 2012년 6월부터 오피스텔을 사용했고 10개의 방의 임대료가 6억여 원인데 이걸 안 내가지고 지금 오피스텔 빌딩이 넘어가게 생긴 상황이야. 경매로. 그래서 고소를 한 사건이야.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서병수가 직접 이 건물주에게 전화 요청을 했다. 그게 지금 밝혀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당사자 일부는 사무실 쓴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건물주가 이번에 서병수와 7명을 고소한 거예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2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된 서병수 부산시장이 18대 대선 당시 직접 대선 비밀캠프 사무실을 알아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밀캠프 사무실 운용 의혹과 관련해 서 시장과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등 7명이 고소를 당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어제. 2012년 대선 때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이 박근혜 후보 쪽 비밀캠프로 운용된 사실은 이미 법원 판결로 드러난 바 있어 서 시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서 시장 직접 사무실 협조 요청. 서울 여의도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정아무개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 10곳을 대선 캠프 사무실로 쓰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서 시장 등을 사기 및 부당이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에는 조 전 본부장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대선 비선조직으로 지목된 포럼 동서남북의 전현직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정 씨는 고소장에서 남편과 동창이던 성기철 전 포럼 동서남북 회장이 대선을 6개월 앞둔 2012년 6월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박근혜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들로 구성된 팀이 사용할 선거운동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사무실 임대를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대선 뒤 돈을 준다는 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0만 원짜리인 105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텔을 빌려줬다고 했다. 이게 불법 선거 사무실이야.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이면 이거 당선무효야. 정 씨는 그 뒤 박근혜 캠프의 당무조정본부장을 맡기로 한 서병수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서병수가 당시 새누리당 사무총장이었어. 전화를 걸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선거운동에 쓸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이 요원들이 쓸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요청에 따라 조 전 본부장이 에스트레뉴 빌딩 1703호를 사용했고, SNS팀은 2012년 7월부터 2004호를, 당 청년캠프 유세단은 1801호, 2001호, 2002호를 사용했다고 했다. 정 씨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쪽이 사무실 10곳을 2012년 6월 14일부터 길게는 지난해 5월까지 사용했다며 총 임대료 6억 2,400여만 원이라고 했다. 정 씨는 약속만 믿고 있다가 대출 연체가 과다해서 소유한 오피스텔을 모두 잃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새누리당 권익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이걸 씹은 거야. 일부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 정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비밀 캠프로 쓰인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성전 회장 등 4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고, 그는 2013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과 박근혜 후보 지지 모임인 포럼 동서남북에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되자 이들과 새누리당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이 빌딩에서 이루어진 불법 선거운동의 양태가 드러나 있다. 이들은 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2012년 초 초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요원 30명을 선발했다. 이게 요원이야? 여의도 에스트레뉴 빌딩이 이 비밀 캠프 사무실로 쓰였다. 이들은 12년 6월부터 에스트레뉴 빌딩 1601호를 썼고, 2104호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교육장 및 회의장으로 사용했다. 2103호는 서강바른포럼 사무실이었다. 이들은 그해 7월부터 본격적인 불법 선거운동에 나섰다. 카카오 아지트 대화방에서 서강바른포럼 직원과 박 후보를 지지한 회원들로 구성된 소셜 네트워크 팀, 미디어 대응팀, 미디어 지식인팀, 포럼 동서남북팀으로 나누어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해 공유하도록 한 뒤 포털 사이트나 트위터 등을 통해 퍼나르게 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인적 물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서강바른포럼이라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했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들은 이곳을 자주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이들은 조사하지 않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정 씨는 당시 이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새누리당 쪽 인사들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정 씨가 지목한 인사들은 그의 주장을 부인하거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상민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우리는 그 당시 사무실 쓴 적이 없다. 새누리당 청년국에 확인해봐도 그런 사실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전 본부장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포럼 동서남북 쪽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금으로 임대료를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시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 내용이 또 뜬 거야. 한마디로 박근혜, 지금 이건 뭐냐면요. 지금 이 와중에 박근혜 부정선거의 기록까지 지금 나온 거야. 박근혜 부정선거 기록이 지금 뜬 거예요. 자, 그리고 이미 박근혜가 부정선거 했었다라는 사무실 관련 판결문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잖아. 그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이 황교안을 총리로 지명한 순간 박근혜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실정이 모두 드러날 거라 그랬잖아. 그지? 응? 지금 이 와중에 다 드러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자, 내가 만약에 지금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고 지금의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지도자라면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단 하나야. if야, if. 이거부터 여기부터 자, 여기 지금까지 읽어준 거는 팩트야. 이 위는 팩트고 지금부터가 이제
그 소설이야. 소설. 내가 만약에 소위 그 이명박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그런 어둠의 권력의 핵심 전략가라면 추측하는 거야. 소설, 추측 소설. 추리 소설도 아니야. 추측 소설.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야. 친이 친박의 갈등을 강화시켜서 친이계가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탄핵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준비 없이 야당은 갑자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야. 얼마나 어이없어. 이런 전술을 이미 한번 썼어 얘네가. 언제? 오세훈 때. 2010년에 오세훈이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 당선되자 그 애들 공짜밥 주는 걸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추측의 근거야. 공짜밥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의무급식 못 하겠다. 그러면서 1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8월 그 다음에 8월에 갑자기 사표를 던져버려.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를 했어야 됐던 거야. 그때 그 광노현 문제가 터지면서 우리 좌파 세력들을 소위 이제 진보 세력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려 놓고, 그리고 지네들은 나경원이 이미 오세훈이 사표 쓰기 전에 선거 사무실을 구해놓고 있었어. 자, 나경원이 선거 사무실을 오세훈 사퇴하기 전에 가졌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이야.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야. 자,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이 갑자기 사표를 던져버렸고, 우리는 갑자기 서울시장 선거를 했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 겪은 그 혼란 일로 다 말도 다 못해? 내가 대상포진 걸리면서 쓰러졌던 사건이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 아주 생뚱맞게 안철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 그지? 대선 출마 준비를 공식화했잖아. 응. 왜? 우리 어제 비웃었잖아요. 야, 이거 허경영 수준인걸? 막 이러면서, 그래, 허경영도 출마했는데 뭐 안철수라고 못할 거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비웃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추측을 하는 건, 첫째, 지금 현재 박근혜가 굉장히 위기에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엄청난 위기에 몰렸다. 박근혜의 무능은 너무나 만천하에 드러났다. 세월호와 메르스를 통해서 무능은 드러났고, 그 박근혜 정부를 새누리당이 안고 가면 내년 총선은 망한다라는 게 공식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미 얘네들은 옛날에 오세훈을 한번 갑자기 사퇴시켜서 야권을 완전히 광노현으로 혼란에 쏟아붓고 자기네들끼리 선거 준비했던 전력이 한번 있었다. 그 다음에 뜬금없이 안철수가 대선은 후년이야. 내후년에 있는 대선을 갑자기 대선 준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 이건 뭐지? 왜? 그런데다가 지금 그 세 번째 추리는, 그러니까 세 번째 내용은 친박 친이의 대립이 수위를 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서 구분을 해야 돼. 잘 들어. 팩트는 박근혜가 메르스와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극도의 위기에 놓여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트.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안고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다. 그러니까 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국민들의 이번 메르스에 대한 분노가 도를 넘었다 라는 판단.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얘네들은 오세훈 때 오세훈 시장이 갑자기 사표 던지면서 대혼란을 연출했을 때 얘네는 이미 선거 캠프를 준비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안철수가 뜬금없이 대선 출마 준비를 한다고 어제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친이 친박이 지금 막 극도의 극단적 대립 상태로 가고 있다. 이게 팩트야. 요 5가지는 팩트. 요거, 그치? 지금 이 5가지 중에 팩트가 아닌 거 있어? 지금 이 5가지는 팩트야.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 그 다음에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이 분리. 팩트잖아? 그 다음에 그 오세훈의 갑작스런 사퇴. 그리고 이 나경원의 선거 캠프 미리 준비. 안철수가 갑자기 대선 준비한다는 선언. 친이 친박이 지금 무지막지한 대결.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팩트야.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건 여기부터 소설이야. 이 부분은 진짜 여기부터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소설이야. 내가 만약에 어둠의 권력의 그 핵심 전략가라면, 만약에 메르스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다라면 탄핵을 시키고 갑자기 대선 준비를 들어간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계속 띄워준다든가, 안철수를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앙일보 사장의 갑작스런 변심이야. 중앙일보 사장이 갑자기 경희대에서 강연을 했어. 그 강연 내용이 인터넷에 쫙 퍼졌어. 그게 지난주 얘기야. 이거 뭔가 출마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지금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과 안철수의 움직임이 갑툭튀야. 뭐지? 뜬금없는 움직임이야. 혹시 얘네 박근혜 탄핵시키고, 지금 이미 박근혜 대선 부정에 대해서도 이미 이번에 황교안 청문회 때 만약에 이게 최동욱이 참고인으로 나오든 안 나오든 그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논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선 부정에 대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부정선거했다가 무능한 박근혜야. 그러면 만약에 새누리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지금처럼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극단에 달았다라면 물론 두 개의 카드가, 하나는 황교안을 억지로 밀어붙이고 계엄령을 선포한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포기하고 탄핵을 시켜서 갑작스런 대선을 준비한다. 알아듣겠어? 지금 상황에서 이 어둠의 권력을 움직이는 전략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황교안을 밀어붙여서 공안 통치의 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엄령으로까지 간다. 조선일보가 지금 동을 뜨고 있잖아. 야, 방역 독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목이 탄다. 그 방역 독재 얘기 나오면서 지금 황교안을 밀어붙이고 계엄령까지 간다. 메르스에 대한 문제로. 그게 하나의 예측되는 그 소설이고, 또 하나가 그 박근혜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홍석현을 그 새로운 간판으로 내세워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내년 총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안철수가 대선 캠프 꾸린 게 나는 둘이 좀 수상하다.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표를 분산시키는 대선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지네는 김무성이 후보로 나오고 야권은 홍석현과 안철수를 띄워서 이 야권 후보를 분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추측을 소설로 써본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니다. 방금 내가 분명히 방송 잘 들어봐. 여기부터 내 소설 추측이라고 얘기한 부분. 이건 소설이고 추측 소설이야. 추측 소설. 좀 어려워? 소설이야, 소설. 어차피 안철수로 단일화 안 돼, 후보 단일화. 홍석현도 안 돼. 그런데 홍석현 안철수를 띄워서 그 대선 붐업을 시키려는 어떤 작전 수행 중이 아닐까라는 막연한 추측 소설이야. 여기까지 할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내가 아까 1시부터 했잖아. 1시부터 했으니까 난 여기까지만 하겠어. 그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해. 이거는 그냥 내가 팩트를 나열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팩트 뒤에 내가 분명히 구분했다. 분명히 구분했어. 이 소설은 열린 결말이야. 어떻게 될지 몰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돼.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네티즌 여론조작단을 살펴보고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내일 방송을 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내가 잠수를 탈 거야. 지금 여론조작단의 움직임을 잘 밤새 감시해가지고 이게 이 소설이 택도 없는 거냐, 아니면
뭔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 있어 보면 내가 잠수를 탈 거고, 만약에 택도 없다 그럼 방송할게. 택도 없다 그럼 내일 방송하고, 왠지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싶으면 저기 한 일주일 날 보기 어려울 거야. 한 일주일 나를 보기 어려울 거야. 자, 망치분 여기서 끝낼게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지금 현재 4,500분이 보고 계시는데, 현재 추천 3,600개야. 이거 봐. 또 900명의 요원들이 900명의 요원들이 지금 방송을 보면서 추천 안 하고 있어. 지금 4,600명 중에 4,600명 중에 900명이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아까 다 나가라니까 안 나가고! 조금 아까 4,600명까지 봤어. 얘들아, 내가 소설 얘기한 거다? 이 원래 소설이라는 건, 보건복지부 의원들 해외 연수 갔다던데 진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물음표 많이 쓰면 강퇴해요. 매니저님 강퇴시켜주세요. 예. 자, 일단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내가 헷갈리면 안 돼? 예.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안철수잖아. 안철수가 보건복지위원이야.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데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닌데 갑자기 대선 캠프를 출범했어.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보여. 아니, 보건복지위원이면 지금 이 메르스 사태에 지금 정부 기관을 막 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웬 뜬금없는 대선 출마 준비야.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거기다 조중동 중앙일보 사장이 왜 갑자기 경희대에서 강의를 해? 언론사 사주의 강의를 지면을 통해 공개한 역사가 없대. 왜 그 강의 내용을 지면에 싣고 SNS로 뿌려? 왜? 거기다가 지금 친이 친박은 왜 저렇게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달리고 있지? 박근혜의 무능은 너무 많이 드러났어. 모든 언론이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미쳤나봐.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래서 그냥 헛소리 해봤어. 뭐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지? 예. 제가 지금 4,600명이 보고 있는데도 내가 방송을 접는다는 거,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 저녁 약속인데 취소해야 되겠다. 내가 아까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전주 나갈 약속 있었어. 혹시 몰라서 내가 안 나갔어. 이 방송 못할까봐. 어쩌면 오늘 이 소설 때문에 내가 혹시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때문이야. 이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이야. 난 분명히 팩트하고 나의 추측을 구분했어. 난 허위사실 유포한 거 아니야. 소설은 소설일 뿐이야. 내가 미쳤어. 미친 거야. 자, 망치부인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볼만 하셨나요? 예. 오늘 밤 요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감시합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소식이 돌거든 저한테 텔레그램을 보내세요. 제가 판단할게요. 예. 그냥 헛소리 한 거야.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 이상하게 생각. 내가 미쳐갖고 농담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망치부인이 종북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내가 왜 종북이야. 김정일 칭찬하는 자서전 쓴 박근혜가 종북이지. 추측 아니고 그냥 뻥. 농담 몰라? 농담? 나 이거 진짜 내가 분명히 농담이라고 얘기했다.
난 누가 찾아와서 칼 맞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야, 나는 누가 저기 택배 보낸 줄 알았다, 야. 난 모르는 남자가 밖에서 벨룰러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냥 농담한 거야, 농담. 아이, 농담인데 왜 그래. 안 믿지? 이거 막 믿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분명히 농담이라고 밝혔다. 나 딴 얘기하면 안 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4,160분께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고 그냥 토낀 요원들은 오늘 밤 설사할지어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이건 진심인데요. 정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한 생방송 시사 수다방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오늘 밤 요원들의 태도를 보고 내일 할지 말지. 근데 뭐 다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내일 낮 2시를 할 거예요. 내일 낮 2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오늘 밤 낌새가 좀 수상하다 싶으면 못할지도 몰라. 내일 낮 2시에 방송할게요. 예. 자, 좌우지간 망치 부인이 꿈꾸는 세상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같은 시대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꿔 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여러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농담한 망치부인이었습니다.